저는 이제 31살이 된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늘은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하다가 문득 제 인생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주분들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플래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랑 측도 저도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계시긴 하지만 복잡한 사연이 있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향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제가 만들어낸 환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4살 때부터 저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께 자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네가 아기였을 때 아프셔서. 그리고 아빠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딘가로 떠나셨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집 어디에도 엄마나 아빠의 사진이 한 장도 없었거든요. 제 출생신고서를 볼 기회가 있었을 때 거기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혼모 가정이었던 거죠. 중학생이 되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게 분명했고 저 역시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으니까요. 어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돌아오시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곤 했죠. 저는 할머니가 퇴근하시면 발을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 손녀 덕분에 할매 살맛 난다. 할머니는 그렇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 것은 아껴도 제게는 늘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제가 교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고 수학여행비가 부족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할머니는 새벽같이 출근하셨는데 식당 앞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답니다.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수업 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급히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셔서 뛰어갔어요. 응급실에 계신 할머니를 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통증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손녀 놀랄까봐. 그러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대퇴골 골절이었어요.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재활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기로요. 할머니를 제 손으로 치료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도 했죠.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제가 대학생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하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지옥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편마비가 있고 언어 장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할머니를 면회하러 갔을 때 할머니는 여러 튜브에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리셨죠. 이수진 학생,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실습인데. 지금 휴학하면 복학하기 힘들어.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2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거의 못 쓰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나으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물리치료 공부하잖아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병원에서 간병 일을 배웠어요. 다른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간병하는 법을 익혔고 할머니께도 직접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전단지 돌리기, 설거지,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왼쪽 팔을 조금 움직이실 수 있게 됐고 말씀도 조금 더 또렷해지셨어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시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병원. 제 손으로 할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녀야 했고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헤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할머니 모시고 나올게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실습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4학년 때는 병원 실습이 있었어요. 대형 재활병원에 배정받았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방법, 척추 손상 환자분들을 돕는 방법. 졸업 후 저는 그 재활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신입 물리치료사로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선배 치료사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퇴근 후에도 공부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어요. 제가 직접 재활운동을 도와드렸고 할머니도 열심히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경력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환자분들도 저를 신뢰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셔서 휠체어로 스스로 이동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아, 어제 누가 왔었어?
누가 왔어요, 할머니? 그게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네.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노화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특별한 공고가 떴습니다. VIP 환자, 전담 재활치료사, 모집 3개월 계약직이고 하루 8시간 원투원 케어를 해야 하지만 급여가 일반 급여의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3개월 동안 한 환자만 집중적으로 케어한다는 건 부담이 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할머니 병원비에 보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치매 약값도 꽤 비쌌거든요.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을 받고 제 경력과 열정을 어필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인사팀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세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셔서 하반신 재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VIP 병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12층에 있는 VIP 병실은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리브엑스포 환자분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탄 채 앉아 계신 여성분이 보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우아한 분위기가 있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활치료를 담당하게 된 물리치료사 이수진입니다.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니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을 부를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분은 손을 내리시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수진 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아예요. 강민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희의 3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강민아 씨는 과묵하셨고 필요한 말만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분은 항상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활 운동을 하던 중 강민아 씨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수진 씨는 몇 살이에요? 31살이에요. 그렇구나. 나랑 25살 차이네요. 미나 씨는 젊어 보이세요. 50살이 넘으셨다고 하기엔 외모는 유전이에요. 우리 엄마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셨거든요. 그날 이후 강민아 씨는 조금씩 말씀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무역회사를 다녔다는 것,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일했다는 것,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는 것, 결혼은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었죠, 오래전에. 지금은 이혼했어요. 한 20해도 더 됐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에요. 강민아 씨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혹시 자녀는 있으세요? 그 질문에 강민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있어요. 딸이 하나 있죠. 그럼 따님이 자주 오시겠네요.
아니요. 강민아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게 무슨, 제가 딸을 버렸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강민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딸이 4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30 넘었겠네요. 수진 씨랑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4살에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는 더욱 열심히 진행됐습니다. 강민아 씨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통증이 심할 때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으셨고, 제가 시키는 운동을 묵묵히 따라 하셨습니다. 미나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더 할 수 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아 씨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 걸으셨을 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으시더니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의지가 강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무슨 일이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강민아 씨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 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안 계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아빠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민아 씨의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리고 차가 쏟아질 뻔했어요. 제가 얼른 컵을 받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나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강민아 씨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 손에 자랐구나. 네. 외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뇌졸중, 강민아 씨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제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니까 정확히 5년 전 8월이었어요. 강민아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미나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올해 79이세요. 그렇구나. 그날 이후 강민아 씨는 더욱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두시고, 피곤해 보이면 일찍 가라고 하시고, 가끔은 용돈까지 주시려고 하셨어요. 미나 씨,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받아요. 나도 딸이 있었으면 이런 것도 해주고 싶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딸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 2개월째 되던 어느 주말,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수진. 아,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하실래요? 저는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진. 네, 할머니. 너, 엄마, 가, 왓, 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 안, 돌아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
엄마, 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치매 증상이라고 할머니가 착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환각 증상이 있으신가요? 환각이요? 아니에요.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는데요. 아니,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돌아가신 사람이 왔다고. 간호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면회객이 한 분 오셨어요. 여성분이었는데 1시간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누구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남기고 가셨거든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50대 여성. 제 머릿속에 강민아 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강민아 씨는 휠체어에 의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출근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팀 직원이 저를 찾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수진 씨, 혹시 개인정보 조회 요청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게 누군가 수진 씨 정보를 조회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어서요. 물론 거부했지만 누가 제 정보를요? VIP 병동 강민아 씨 측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요? 한 2주 전쯤?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던 때 저는 곧장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제가 제 개인정보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출생 기록 같은 것을. 왜 갑자기? 제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원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인사 파일 확인해 볼게. 1시간 후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파일 있어. 그런데 특이한 게 있네. 뭔데요? 25년 전 우리 병원 기록을 보니까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소아과 환자 기록이 있어. 4살이었고. 그게 저예요? 보호자 이름이 강민아로 되어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강민아 씨가 정형외과를 다닌 기록도 있고 수진 씨 외할머니도 그때 우리 병원 환자셨어. 할머니도요? 응.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던 기록이 있네. 그리고 보호자가 강민아 씨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그날 치료 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민아 씨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미나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강민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치료가 끝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나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제 할머니 아세요? 강민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요양병원에 며칠 전에 누군가 다녀가셨대요. 그리고 병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25년 전에 미나 씨와 제 할머니, 그리고 저 우리 셋이 같은 시기에 이 병원을 이용했더라고요. 강민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들켰네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강민아 씨는 눈을 뜨시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수진아. 그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나는 네 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정말이야.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었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강민아 씨. 아니, 제 엄마는 그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26에 저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비울 때가 많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있었대요. 엄마는 임신 중에도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출산 후 2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아빠가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아빠는 엄마 몰래 엄마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아빠가 없어졌어.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지.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어. 엄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를 키우면서 그 빚을 갚기는 불가능했어요. 내 할머니께 너를 잠깐만 맡긴다고 했어. 1년만, 2년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외로 나갔어. 중국, 베트남, 태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했지.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빚을 다 갚았지만 그동안 저는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아갔어. 너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할머니가 말리셨어. 이제 와서 나타나면 아이만 혼란스러울 거라고. 네가 엄마가 죽었다고 알고 자라고 있다고. 할머니는 엄마에게 부탁하셨답니다.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되 모습은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저에게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 나는 10년 동안 내 곁에 없었어. 나는 내게 엄마 자격이 없었어. 엄마는 그 후에도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학비와 생활비를 할머니께 드렸어요. 제가 대학에 간 것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뒤에서 엄마가 도와주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나는 병원비를 보냈어. 할머니 요양병원비도 내가 내고 있었어.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내 돈이 맞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댔어. 미안해. 말 안 하고. 화가 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슬프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어.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3개월이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어. 미나 씨가 엄마라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첫걸음을 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도 할머니와의 기억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응.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다음 주말, 저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안고 계셨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손님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시는 순간 눈이 커지셨어요. 어머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왔어요. 늦었지만. 할머니와 엄마는 한참을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계속 우셨어요. 3개월 계약이 끝나갈 무렵 엄마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퇴원하시는 날,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 결혼할 때 쓰렴. 받아줘. 제발.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통장에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제가 병원에서 만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엄마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주 협진을 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도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프러포즈를 받던 날, 저는 신랑에게 제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당신 가족을 모두 사랑합니다. 결혼식 날, 혼주 자리에는 할머니가 앉으실 예정입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하객으로 앉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특별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혼주석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나란히 앉으시기로요. 둘 다 제 어머니시니까요. 웨딩 플래너에게 설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끝났어. 네, 엄마. 그래, 우리 딸 예쁘게 시집 가자.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요즘 엄마는 할머니 요양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으셨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찾아뵙고 산책도 함께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신대요.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엄마와 저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가끔 다른 것들은 기억 못 하셔도 우리 미나, 우리 수지는 또렷하게 부르십니다. 지난주에는 셋이서 함께 사진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엄마는 옆에 서시고 저는 두 분 사이에 앉았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세 분 다 닮으셨네요. 특히 눈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난 정말 행복해. 이렇게 늦었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요, 엄마. 너희 할머니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어. 엄마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래도 곁에 없었잖아. 이제 곁에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슬픈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